미국이야말로 우리를 핵탄두 개발으로 추동하고 또 밀어준 장본인이며 미국의 핵기업 공갈은 우리를 여기까지 밀고 온 원동력이 되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남한과 일본도 핵무기를 가져도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전술 핵배치, 자체 핵개발, 북한 핵시설 선제 타격, 김정은 정권 붕괴 등 가능한 어떤 수단도 배제하지 않고 김정은 제거 특수부대를 만든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8월 24일 북한 김정은은 동해 심포 앞바다에 잠수함용 탄도미사일 SLBM 발사에 성공하자 이 기술자들을 끌어안고 이후 공을 세운 실무자들에게는 맞담배까지 허용했다고 합니다. 맞담배가 그렇게 중요한가 봅니다. 김정은이 미사일 개발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는요. 한미연합 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은 휴전협정 이후에 끊임없이 전쟁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핵무기 실전 배치는 시간 문제고요. 한반도 안보 문제, 이대로 괜찮은 건지 저희가 라이브 쇼에서 계속 지금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그리고 합참차장을 바로 올해 초까지 지내신 신원식 장군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난번 제가 방송에서 어느 분하고 얘기하다가 3사단인가요? 네. 3사단이 백마부대는 아니죠? 백골부대. 백골부대 맞아. 백골부대에서 그 9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9호가 뭐였습니까? 북계군의 가슴방에 총칼을 박자 이런 구호를 제가 사단장 할 때 만들어서 장병들에게 외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북한군의 가슴에 총칼을 박자. 가슴 파괴. 가슴 파괴 총칼을 그렇죠. 박자. 그다음에 또 있었죠 거기. 예, 그렇습니다. 멸북통일 최순봉 천하무적 백골부대. 네. 예, 뭐 때려잡자 김일성, 김정은 네. 뭐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구호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갖고 맞춰서 했습니까? 예. 그 북쪽에서 반응이 없었습니까 혹시? 그 뭐 직접적인 그에 대한 반응은 없었고, 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군사 행동을 하면 북쪽 그 상대방 북한 25사단인데 네. 그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뭐 훈련을 하거나 하면 네. 위장망을 설치를 하고 네. 나름대로 방어 준비를 하는 걸로 봐서 네. 우리가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이렇게 하면 네. 저걸 압도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 군이 너무 수세적이고 방어적이기 때문에 북이 주도권을 쥐고 전선적이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네.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다. 예. 옛날 그 박종환 감독님이 네. 그죠? 그 축구 감독할 때 예. 우리가 4강 갔을 때 세계 4강 갔을 때 그때 최선의 방어는 최고 공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납니다. 북한이요. 미국이 국제사회에 위협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미국은 국제사회를 어떻게 이끌고 있는 리더고 평화를 주창하고 있는 그 국가인데 이제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국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노림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노림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고 그러면 네. 그들 입장에서 문제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통상 적이다. 네. 나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이다 하면 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대비책을 세우려면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적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노림수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핵무장의 정당성을 바탕으로 네.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고 그렇게 되면 국제 제재를 회피하게 되겠죠. 그리고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대남의 군사 전략적 우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 우위를 바탕으로 단기간에는 체제 안전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척화 통일을 하려고 하는 그게 북한의 노림수인데 그걸 하나씩 제가 한번 설명을 네네. 시간이 있습니다. 네네. 북한이 그러면 왜 핵무기를 우리가 가지는 게 정당하느냐? 그들 나름대로 논리적 근거는 있어요. NPT 체제라고 다 아실 겁니다. 68년도 의결에서 70년도 발효되고 95년도부터 이제 영구적인 그 조항이 되었는데 대개 이제
NPT 내용은 뭐 우리 국민들 다 잘 아시겠지만 68년 이전에 핵무기를 가졌던 미국, 소련, 중국, 영국, 불란서 5개국만 핵무기를 보유하고 네. 나머지 국가들은 핵무기를 개발한다든지 도입한다든지 확보한다든지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우리 75년도 가입을 했죠. 네. 그런데 여기에 NPT 조항에 전문하고 본문이 11개 조가 있는데요. 네. 이 중에 제 10조가 소위 조약에 참석한 참여 당사국들이 네. 탈퇴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한 게 있어요. 네. 그게 보면 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기가 되었을 때 탈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북한은 그래서 미국이 세계적인 최강대국 미국이 네. 지들 표현대로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의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핵무기를 가진다. 이 논리가 북한이 주장하는 그 핵보유의 정당성이고요. 네. 안타까운 것은 일부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도 그걸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네. 동전 사람 있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북한 같은 불량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네. 박앵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뭐 저런 논리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아니죠.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이제 북한의 논리에 잘못 빠지면, 그죠?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당시 미국이 전술핵이 한국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네. 미국하고 5개 국가는 네. 핵무기를 배치하고 운용하는 것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NPT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조항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전부 다 핵을 없애자 그래야지 자기들 5개국만 딱 갖고 있고 나머지는 가지면 안 된다. 이 자체가 사실은 약소국가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물론 북한하고의 별개의 문제로, 그죠? 예, 그거는 뭐 또 별도로 논의하기로 별도로 하고요. 한번 논의하기로. 예, 이게 또 예. 논의 방향이 제 이상한 데로 생각은 갈수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예. 하여튼 북한의 핵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그런 논리를 핀다는 거 아닙니까? 해강상 금지구의 기본 성격이 네. 기존 갖고 있는 핵 국가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네. 그들은 나중에 핵 군축 협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나 이것들이 세계 곳곳으로 확산이 되면 대단히 인류 전체가 위험해진다, 공멸해진다는 기본 정신하에 출발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비록 10조 조항이 있었지만은 국제사회에서는 그 5개 국가를 제외하고 어떤 나라도 네. 핵무기 보유하는 것을 금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공식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준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 불가능한 영역에 북한이 왜 계속 도전할까요? 그것은 이러한 역사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 5개국 외에도 NPT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비록 국제사회에서 명시적으로 공개적으로 인정을 안 했지만 암묵적으로 인정받은 나라가 3나라가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아유, 박앵커님 너무 잘하십니다. 맞습니까? 예. 그 중에서 인도하고 파키스탄 예가 아마 북한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 예가 아닌가 싶은데요. 인도가 핵 개발을 하게 된 것은 62년도에 중국하고 전쟁을 했어요. 네. 무참히 패배했죠. 그리고 인도는 중국을 자기 안보의 제1의 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네. 중국은 아시다시피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도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비밀리 핵 개발을 해서 네. 1975년도에 1차 핵실험을 하고 네. 89년도 5월 11일, 13일 이틀에 걸쳐서 5번의 연이은 핵실험을 해서 핵 보유국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국제사회는 인정해 준 적이 없어요. 네. 암묵적으로 인정했죠. 네. 인도는 국제 제재를 안 받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을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그 10조 당시 미국과 소련의 국가 이익이 부합됐다고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왜 했느냐? 인도하고 인도의 파키스탄이 적대국가. 적대국가거든요. 파키스탄은 89년 5월 28일 날 6번 핵실험을 했는데 파키스탄은 국제 제재를 받았어요. 네. 그런데 2001년 9.11 테러가 나서 미국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하느라고 아프간에 군사 개입을 할 때 군사 기지를 제공한다든지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국제 제재가 해제가 됐습니다. 네. 북한이 바로 이것을 본 겁니다. 일단 핵무기를 가지고 미국 간의 1대1 협상을 하면 그리고 그 협상장에서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앞으로 안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면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나도 잠정적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지 않을까라는 게 북한의 의도로 보입니다. 실제로 2000년도에 부시 행정부 때죠. 당시 그 미 국무장관이었던 울브라이트가 방북했을 때 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김정일이가
나 부시 대통령하고 밤새 춤추고 싶다. 아. 이런 표현을 해서 아마 네. 신문에 났었죠. 네. 이 말이 뭐냐면 나 핵 개발하게 해주면 난 당신 말 잘 듣겠다. 2000년 당시에 우리나라 반미 이런 감정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좀 뭐 이렇게 그냥 쉽게 표현하면 대한민국이 좀 살만하다고 네. 반민이 여전히 해샀는데 네.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당신 말 잘 듣겠다. 김정일이가 이게 김정일이가 부시 대통령과 밤새 춤추고 싶다는 표현이 바로 그것을 표현한 겁니다. 야. 그래서 우리를 왕따시키는 작전이에요. 당연하죠. 그래서 북한은 핵무기를 일단 기정사실화하고 네. 미북 협상만 잘 추진하면 인도 파키스탄 예처럼 핵보유국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네. 핵보유국 지위를 얻게 되면 그러면 북한은 뭘 얻게 될까요? 우리랑 협상할 때 우위를 무조건 점하게 되겠죠. 그렇죠. 네. 첫 번째 국제적으로 보면 국제 제재가 해제되지 않겠습니까? 네. 핵 경제 병진 논선이 가능하겠죠. 네. 두 번째 우리는 핵무기가 있고 북한은 없고 네. 북한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절대 우위했습니다. 네. 남북이 주도권을 쥐게 되겠죠. 네. 그다음에 미국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았다고 해서 미국이 북한이 핵을 용인한 거니까 남북한의 핵 불균형을 미국이 인정하는 것이 되겠죠. 네. 이 말은 곧이어 한미 동맹이 약화되거나 해체가 될 수 있는 첫 스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결국 이런 모든 요인을 볼 때 종국적으로 북한은 체제 안전이 될 것이고 네. 마지막 북한의 이 체제 안전에 대해서 남과 북이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는 네. 체제 안전이라고 그러면 네. 남과 북이 공존하는 상태, 네. 국제 정치학적 용어로 스테이터스코, 네. 현상 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북한의 체제 경쟁은 이미 끝났다는 것도 북한이 알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는 더 벌어질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네. 경제적으로. 예. 그러면 경제적이고 사회고 모든 면에서 북한의 체제 안정의 영구성은 결국 한반도 적화 통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체제 안정 하면 한반도 적화를 의미합니다. 네. 북한이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적화 통일. 그렇습니다. 용어 혼란 전술이라 통상하는데 제국주의 세력이 없어져서 네.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전쟁을 안 한 게 평화인데 네. 북한의 평화는 전쟁을 하자는 소리입니다. 적화 통일을 하는 게 평화고요.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네, 단어 적화 통일을 해야 체제 안정이 됩니다. 해석 자체가 다르네요. 예. 자, 장군님 말씀 들으니까요. 네. 이제 북한의 모든 그 단계별, 그죠? 스텝, 뭐 네. 영어로 스텝, 단계별 이런 요령들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우리는 그 미국과 북한이 1대1로 대화하는 걸 끝까지 막아야 되겠네요. 첫 번째 스텝부터. 결론은 그러네요. 이제 결국은 뭐 미북 간에 대화를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네. 한미 동맹이 가치를 공유하고 한미 동맹을 튼튼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네. 조금 물론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생각을 하면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극단적인 할 가능성은 낮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동맹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네. 미국이라고 원래 이 공맹이라는 게 서로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네. 일방적으로 대한민국을 늘 해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가장 안전판이고 오늘날 같은 생존과 번영을 이룬 핵심인 한미동맹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높게 생각하고 귀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네. 저는 그 말씀 그래야 한미동맹이 튼튼하면 네. 미국 간에 1대1로 협상을 하든 뭐 어떤 경우든 절대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미 동맹과 핵무장론이 연결될 수밖에 없네요. 우리 그 한반도에서 지금 분위기, 지금 남한의 정치에서 지금 한국에서 불고 있는 게 핵무장론. 여기에 지금 여론조사도 굉장히 50%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장군님은 당연히 찬성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그렇지는 않고요. 아, 찬성 안 합니까? 아까 작가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네. 어떻게 하느냐 해서 제가 분명히 한 것은 군사적 필요성은 인정하나 네. 나머지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실성은 제한된다. 이렇게 했는데 네. 그 선전하면서 잠깐 제가 대기하면서 보니까 군사적 필요성 인정해가지고 나왔던데 네. 사실은 그 뒷말이 중요합니다. 네. 군사적인 측면만 들여다보면 네. 필요하죠, 무기는. 네. 그런데 핵무기라고 하는 것이 네. 우리가 개발하거나 보유하게 되면 국제관계, 그럼 한미동맹,
자, 지금 미국이 확장 억제를 제공해 준다고 그러고 네. 특별히 한국에 대해서는 맞춤형 억제 전략을 우리가 공식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북한이 핵무장을 했지만은 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스스로 핵무장을 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에 가질 핵보다 수백 배, 수천 배 강한 미국이 핵이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인데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네. 미국의 한미 동맹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 동맹이라는 게 신뢰를 끼치던 상호 가치인데 네. 내가 상대방을 믿지 못하겠다는 전제하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저를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미 동맹의 문제.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통상이 GDP에 차지하는 비용이 세계 제일 높습니다. 네.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방형 통상 국가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핵을 개발함으로써 이런 여러 가지 난관과 비용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느냐. 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볼 때 군사적으로는 필요하나 현실적으로는 제한된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신 한미 동맹을 더 튼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핵무장론이 네. 두 가지입니다. 진짜 핵을 가지기 위해서 그걸 주장하느냐, 네. 아니면 핵무장이라고 하는 카드를 레버리지로 사용해서 네. 핵무장 못지않은 안보상의 우리가 이점을 확보할 것이냐. 두 번째를 저는 찬동합니다. 국민들이 핵무장론의 담론을 일으켜서 이를 토대로 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다양한 기관이 다양한 채널을 풀 가동해서 미국과 국제사회한테 여러 가지 핵무장하는 것 못지않은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군사적으로 네. 지금 하고 있는 확장 억제나 맞춤형 억제 전략을 보다 현실 있게 만드는 거죠. 네. 한반도에 투사될 미국의 핵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정보 교환도 하고 의사결정 체제도 공동으로 하고 운용도 공동으로 하고 지휘 통제도 공동으로 하자.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미국의 핵이 미국 혼자의 자산이 아니라 한미 공동의 자산을 만들어서 시스템을 만든다. 그다음 비군사적으로도요. 지금 6번째 그 유엔 제재가 나왔는데 북한이 핵 포기를 안 합니다. 네. 왜 그럴까요? 뭐 핵포기 자체가 북한 자체의 지금 모든 핵심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걸 그렇죠.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죠. 뭐 그럼 북한의 핵심 가치를 잃어버릴 정도의 강력한 제재가 아니면 핵 포기를 안 하겠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6개 제재가 의미가 없다. 별로 의미가 없다. 네. 예를 들면 최근에 270 올해 나왔을 때 우리는 네. 환호했습니다. 역사상 최고라고. 네. 잠깐 물론 뭐 북한이 타격을 받았어요. 근데 잠깐 하다가 다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최근에 논의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든지 네. 지금 사실 북한 제재와 이란 제재 뭐 상세한 말씀은 시간 제한돼서 네. 말씀 못 드리는데 차이점 딱 한 가지입니다. 네. 북한 제재는 처음에는 WMD 제재로 하다가 나중에 일반 무기까지 지금 사치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70이라 하더라도 북한 무기에 대한 것만 제재합니다. 네. 이란의 경제 제재는 총괄적인 경제 제재예요. 자,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김정은이가 북한의 모든 무역 거래는 공기업이 하는데 북한의 모든 기업은 김정은 소유입니다, 실제로. 네. 비군사적 거래를 통해서 돈은 왼쪽 주머니에 넣고 군사적 오른쪽 넣는다고 합시다. 그러나 쓸 때는 왼 주머니든 오른 주머니든 꺼내 쓰는 게 돼요. 그게 바로 비군사적 민생을 통한 거래를 통해서 얻었던 돈을 군사적 WMD 개발하게 쓰면 WMD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총량을 제어하지 않고는 지금 같은 제재를 가지고는 북한이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딜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란 제재가 훨씬 더 강했네요, 그러면. 훨씬 북한 강하죠. 제재보다. 훨씬 강하죠. 아. 야. 그래서 비하인드가 네. 왜 이렇게 해주냐. 미국 국내에서의 유태인, 글로벌 유태인 네트워킹망이 네. 미국 미국 의회나 행정부를 압박해서 이란에 북한보다는 훨씬 소프트한 이란한테도 훨씬 가혹한 제재를 해서 손들게 만드는 겁니다. 이 문제는 혹시 다음에 종교 이슬람교하고 네, 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유대교하고의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채널이라고 하는 것이 네. 나중에 시간을 또 한번 예, 이건 충분히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그러니까 유엔의 제재가 이란에 훨씬 강했네요. 북한보다는. 야. 이란의 제재는 모든 거래를 다 통제한 막아버리는 겁니다. 거니까. 야. 근데 북한은 모든 거래를 통제하지 않고 WMD만 제한해서 거래가 통제를 못, 체제가 그렇고요. 자. 그 증거를 잡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선제 타격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자, 네. 우리가 네. 오늘 밤에 딱 마음 먹고 대통령이 선제 타격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딱
타격 들어가면 합참 본부장도 하시고 갑전차장 하셨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한번 붙으면. 가능은 하겠지만 한미 정치 지도자의 정치적 결단이면 오늘 밤에도 가능할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준비라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타격을 했다. 네, 준비해야죠. 네, 네, 타격을 충분히. 했다. 그런데 만일 실패를 한다든지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든지 또 성공했다 하더라도 북한이 요행이 손을 들고 나와주면 그걸로 끝나겠는데 만일 반응을 하면 우리도 피해가 또 2차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상당한 준비를 해놓고 때려야 된다. 이런 점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되는 점이 많아요. 방금 아마 우리 박동진 앵커께서는 94년 5월을 떠올리시는 거죠. 네네. 영변 예. 할 때 그때 이제 그때 실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는 다 공격했었어야 된다. 미국이 공격하는데 우리가 놔뒀어야 그거는 저도 된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그때 네. 공격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네. 그때는 북한의 핵시설이라는 것이 네.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네.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영변 원자로 하나밖에 없었어요. 네. 그리고 그때는 때리더라도 네. 러시아가 소련이 91년도 소련방이 해체돼서 러시아가 정신없었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개방 막대해서 정신 없었고. 그렇죠. 지금은 그 핵시설이 워낙 다양하게 분산돼 있고 뭐 제조된 핵무기가 아주 깊은 지하에 언직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다수의 목표를 때리더라도 그걸 완전히 제거하기에는 확실한 신뢰성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중러가 그때보다는 많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준비는 하되 네. 시행은 좀 어려울 거다. 그다음에 한 가지 네. 우리가 지금 선제 타격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우리 정부에서도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경우냐면 네. 그렇게 평시에 때리는 것이 아니라 전시에 준하는 위기가 조성이 돼서 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명백한 징후가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선제 타격을 하겠다는 겁니다. 준비는 예방 타격. 해야죠. 충분히.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 준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 같은 경우는 네. 당장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는 핵미사일 쏠 징후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이럴 때 들어가는 선제 타격이라는 용어가 네. 상당히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는 것은 전쟁을 결심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 하에서 네. 전쟁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가고 있고 북한이 핵을 쏠 징후가 있다 할 때는 먼저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전쟁을 개시한 그것을 국제적으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다 그런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공격해야죠. 피해가 크기 때문에 공격합니다. 무조건 공격해야죠. 예. 그럴 때 선제 타격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네. 군에서 이야기를 하고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은 대체 후제의 이야기고 네. 앞의 이야기는 그런 선행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도 뒤에 예.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거를 후자 이야기입니다. 국민들 모르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생각. 저도 후자 이야기입니다. 아,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 제1위원장 그 암살 부대 창설을 뭐 승인했다. 근데 이거는 무슨 뭐 이런 걸 뭐 암살 부대를 창설하려면 조용해야지 이걸 이렇게 보도가 나오게 하면 이거는 창설 안 했다는 얘기죠. 제가 봐서는 네. 뭐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 하실 리도 없고 네, 요거는 아마 뭐 조금 일부 언론에서 잘못된 보도다. 저 과장 보도라 생각하고요. 네. 자, 국방비 관련해서 오늘 하실 얘기가 좀 있죠. 마지막 한마디 해주십시오. 예, 국방비는 뭐 사실은 저희가 GDP 2.4%지 않습니까? 네네. 그 미국은 3.3%, 우리하고 안보 환경이 비슷한 이스라엘 6.2%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3% 정도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3%. 지금 2.6인가요? 지금 2.4입니다. 2.4인데 그 내년도 예산 3%도 안 기준으로. 됩니까 지금? 예. 그래서 그거는 뭐 나중에 혹시 기회 있을 때 네. 국방비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제가 국방비와 관련돼서 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국민들께서 네. 그것만 제가 한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국방 이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방비는 소모성 경비다. 그다음에 국방비는 그래서 적은 국방비로 국방을 유지할 수 있으면 최선이다. 국방비가 절약된 부분을 경제 발전에 투입하면 경제가 발전한다가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선입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8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GDP에서 국방비 비중이 4 내지 5%였습니다. 그때 우리 고성장했죠. 90년대는 3%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럴 때 중성장했습니다. 2000년 들어서 2.5%를 하회합니다. 지금 저성장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에 91년도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기 전에
소위 말해서 냉전 체제가 살아있을 때 유럽, 서유럽 국가들의 평균 국방비는 GDP의 3 내지 4%였습니다. 지금 1%입니다. 80년대 유럽이 고성장했습니까? 지금이 고성장합니다. 지금은 고성장이라 저성장도 못해서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개 이스라엘이 3.5% 성장한다고 그래요. 6.2%습니다. GDP의 국방비 비중과 경제 성장과는 사실은 상관관계가 없거나 오히려 마이너스 엄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방비는 첫 번째 산업이나 고용 효과나 R&D 등의 경제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방비는 통상 전력 운용비하고 우리가 방위력 개선비를 나누는데 전력 운용비는 그야말로 군대를 유지하는 먹고 자고 훈련하고 뭐 기름해서 장비 유지하고 시설 관리 이런 비용들입니다. 이게 전부 다 내수 진작에 도움되는 산업들입니다. 그다음 방위력 개선비 중에서 해외에서 도입되는 걸 빼고 우리 방위 산업의 진출, 방위 산업 분야는 쉽게 말해서 국내 우리가 조달하는 것들은 전부 다 우리의 중화학공업 그리고 첨단 산업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많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국방비라고 하는 것은 미래 닥칠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준비입니다. 한 개인이 오늘 우리 박 앵커님 지금과 같은 지위에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수입이 있다 그러면 저축이나 보험 쓰실 필요 있습니까? 없죠. 지금 다 쓰면 되죠. 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최소한의 보험이나 저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다소 지금의 소비 수준은 생활 수준은 적을지 몰라도 우리 건강하죠. 네. 건강한 생활이 유지됩니다. 네. 마음이 국민이 편안해지죠. 건전해집니다. 네. 국방비를 전략을 해서 경제개발을 하겠다는 논리는 차치다면 국민 정신의 건전성 이걸 훼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방비가 주는 직접적인 유발 효과도 있지만 미래 위험에 대비하는 국민의 건전한 정신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 국방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좀 몰랐네요. 저도 몰랐는데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네. 우리 신원식 장군님 말 듣고 좀 이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국방비 저도 많이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옳았네요. 네. 저는 뭐 이런 뜻에서 한 건 아니었는데 네. 우리 산업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오늘 못한 이야기 다음에 한번 시간 내서 또 한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